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제가 스타리아 가성비 트림을 얘기할 때 디젤을 기준으로 그리고 2.2L 디젤 모델을 추천을 드렸죠. 2.2L 디젤보다 3.5L LPG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 및 아직도 11인승과 9인승 사이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안 타도 되고 차박의 용이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죠. 우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리고 인승별 차박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은 순정 상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곁들여서 아마 카고 모델에 대한 커스터마 작업까지도 가능하다면 곁들일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본 채널은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얘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제별 타임라인을 고정 댓글 및 정보창에 이동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놨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전 세계 유례 없이 하나의 완성차 제조사 얘기만 거의 90%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팔렸으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상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부분 및 이슈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 같은 것이 다른 르쌍쉐 이 비주류 제조사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마냥 행복회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이 팔렸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역시 많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가격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카니발과 비교를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2.2L 디젤 엔진이 카니발에 비해 더 무거운 무게 및 스타렉스 2.5 디젤 엔진 대비 다운사이징의 의미가 좀 무색한 수치다. 하지만 가장 선택을 많이 받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 엔진의 문제점을 먼저 짚고 나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스트 패치라고 해서 몰래 개선 방향을 잡고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일단 2.1L 디젤 구매를 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기차로는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대박을 터뜨린 가운데 이것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할 말이 많지만 우선 그냥 얘기를 쭉 이어갈게요. 아무튼 대박을 터뜨리고 항상 카니발에 밀려서 상용차 용도로만 사용한다, 후륜 벤의 이점을 잘 살리지 못했다 하고 핀잔을 들었던 스타렉스가 황골 탈퇴를 하고 스타리아로 개명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 모았고요. 사전계약 대수가 첫날에 11,003대를 기록하면서 아반떼 1058대, 투싼에 1842대를 넘어선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고, 차량용 반도체 대란 때문에 하루빨리 예약해서 받아야 하는데 왜 더 지켜봐야만 한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직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현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및 소렌토, 카니발까지 들어간 신형 2.2L 디젤 R 엔진을 분해한 분이 있어요. 이게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통으로 갈고 폐기 엔진에 대한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엔진을 헤드까지 다 분해한 상태로 나오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R엔진 결함에 대한 얘기와 동일하죠. 솔직히 저 포함해서 여러 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분들, 그리고 리뷰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이 R엔진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에 문제점이 많으니 안정적인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한 R 엔진으로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미 검증된 엔진이다 라고 말했죠. 저 또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쉽게 스타일에 대해 얘기를 했던 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존 세대 R 엔진은 2009년 기아 2세대 소렌토에 장착이 되고 성공적 데뷔를 했죠. 당시 2L 184마력에 40km의 최고 출력을 내고 근 10년 동안 개량 및 유로 디젤 환경 규제에 부합하면서 단순 2.0이 아닌 모자른 출력을 좀 더 보태는 형식의 2.1L 디젤 R 엔진을 선보이죠. 이 엔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리니 핵심적인 요소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이 전세대 R 엔진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닌 이 엔진 역시 13에서 15년식의 저압 EGR이 달린 모델 같은 경우 DPF가 고장날 시에 터보 엔진 및 엔진 주요 계통에 영향을 줘서 완전히 통짜로 보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많이 개선이 되어서 비로소 안정을 좀 되찾으며 G70에도 달려나오면서 유로6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뉴 R 엔진은 2020년 4세대 소렌토를 시작으로 장착이 되었고, 이 엔진은 전작에 비해 출력이 그대로지만 배기량이 40cc를 줄여 약간의 연비 개선을 이뤘고요. 이 엔진이 소렌토나 카니발에 202마력으로 들어가는 데 반해 스타리아에서는 177마력으로 디튠에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엔진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엔진 블록의 재질이 기존의 주철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완전히 바뀌게 설계된 엔진이죠. 기존 R 엔진에 비해 무게가 19.5kg 줄었고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끝물에서 마지막 개량 신형 엔진으로 될 듯한데 최대한 뽑아먹으려는 듯 기존 타이밍 체인에서 타이밍 벨트로 변경이 되었죠.
하지만 내구성을 더 보완한 타이밍 벨트로 제공했다고 현대 측은 밝혔고요. 좋은 방향의 개선을 위해 이렇게 바꾼 건지 아니면은 원가 절감인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정말로 교환 주기가 더 길어졌는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요. 분사함 역시 기존보다 200바가 증가돼 2200바로 늘어났습니다. 뭐 대충 듣거나 보면 더 좋아졌네,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타 엔진에서 나오는 증상이 신형 R 엔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죠. 즉 서비스 센터로 가지 않고 이미 사설 정비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실린더 내부의 피스토닝이 긁어서 생긴 엔진오일 누유 부분. 이 부분은 기아 신형 카니발에서 출시 초기에 이미 나타난 부분 역시 있죠. 현재는 개선이 되었지만 보증기한 내에 임시적 개선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크랭크샤프트의 키가 나가서 엔진이 헛도는 문제인데 간간히 RPM 수치만 올라갈 뿐이지 차가 나가지 않는 문제의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크랭크와 콘로드 연결 부위가 고열을 받아서 눌러붙어진 문제입니다. 이 대표적 문제 외에 복합적인 이유로 엔진이 불타기도 하고 고열에 의한 금속이 녹아 발생하는 문제가 덜어 있다고들 하는데, 한 목소리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된 엔진 블럭 자체가 내구성이 독 3사 그리고 미국차 및 프랑스 차량에도 못 미친다는 엔진이다 라고 입을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죠. 게다가 기존 엔진은 실린더 헤드에 기존 볼트 체결 방식에서 볼트 없이 캐싱되는 방식을 채택, 외부 충격이나 내부의 문제 발생 시 기존보다 더 적은 힘의 충격으로도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죠. 문제는 이게 한 가지 원인이 꼬집어서 나오는 게 아닌 아직 타이밍 벨트의 케블라 문제인지 이런 볼트 없는 캐싱 방식이 일조를 한 건지, 아니면 실린더 헤드가 문제인지, 아니면 커넥팅 로드 쪽 메탈 베어링이 소착되는 현상으로 센터에 오는 게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데, 한 가지 원인만 제공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점인 거죠. 제조사는 알고 있을 듯 하지만 솔직히 알고 있으니까 갈수록 고스트 패치, 즉 몰래 개선하거나 로직을 바꿔서 최고 출력 및 최대 출력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워런티 기간 동안 보증을 받으면서 컨디션 유지하고 그동안 개선이 돼서 나머지 잘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국내에서 현대기아를 제외하고 쉐보레, 르노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들 같은 회사보다 모든 면에서 더 차를 잘 만드니 압도적으로 판매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죠.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로직 및 방대한 주행 데이터 등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연기관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일단 엔진입니다. 뭐 미션은 2등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튼 세계가 놀랄 만큼 현대는 많은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의 밑거름은 우리 국민이 사준 덕분이죠. 물론 다른 수많은 완성차 제조사들이 인수합병 되거나 사브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일본차에 이어 아시아에서 이미 두 번째로 인정받는 제조사라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미쓰비시 OEM 생산의 업체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해외로 가면 렌터카로 많이 풀리던 현대에서 이제 미쓰비시와 반대의 상황을 연출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한 가운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짙게 깔린 게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데도 미국에서는 100만 킬로를 뛴 아반떼도 있고 국내에서 멀쩡히 30만 킬로 이상을 주행한 분들도 많기에 이게 공통된 수치에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더 환장하는 거죠. 언론이나 몇몇 공학 지식까지 넘쳐나는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요. 제대로 된 공중파 방송 및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할 기관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다방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서 뭐 GV70의 단순 도장 불량만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아닌 정말 진실된 얘기만 통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보화 시대에서 많은 것을 가리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뭐 사족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신형 R엔진의 전륜 플랫폼은 다 202마력의 출력을 내는 데 반해 스타리아가 디튠한 이유도 바로 카니발과 소렌토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한 개선점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인 자체, 엔진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엔진 주조 방식을 변경할 수가 없으니 이런 방식으로 안정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매우 깊게 잘 파고들 수 있는 채널에서 더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아무리 개선점을 내놨다고 해도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2.2 디젤 R 엔진을 장착한 스타리아보다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LPG 엔진인 3.5 LPI 엔진이 낫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택시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듯한데 평균 운행거리가 매우 긴, 뭐 기본으로 10만 20만을 마크하는 그런 일반 회사 택시를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보다 좀 더 나은 내구성 및 안정성을 보여주죠.
최근에 나온 LPG 차량들은 기존의 단점들이 보완되면서 나온 엔진이라 기존 문제점인 기화기 내부에 타르가 쌓이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LPI로 바뀌면서 개선이 되었죠. 물론 기존 LPI 엔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닌 발생 빈도가 더 낮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상도로 및 비포장 말고 오토캠핑 같은 것을 즐기려 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LPI 엔진으로 갈 듯한데요. 2.2L 디젤 엔진이 최고 출력 177마력의 최대 토크 44kg를 발휘를 하고 연비는 리터당 2륜 10.8kg, 4륜이 10.3kg를 마크를 합니다. 3.5 LPI 모델은 최고 출력 240마력의 최대 토크 32kg를 발휘, 복합 연비가 17인치 휠 기준으로 리터당 6.1kg를 마크를 하는데요. 현재 오피넷에 등록된 전국 평균 유가에서 LPG 탱크 용량과 같은 68L로 계산을 했을 때 LPI 모델은 1kg를 가는 데 드는 비용이 147.4원이 나오고요. 디젤 모델이 129.4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디젤이 연비가 더 좋고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LPG 3.5L 6기통 엔진이 30만원 더 싸죠. 이렇게 되면은 LPG와 디젤의 킬로미터당 드는 비용 차이인 18원을 나누게 되면은 단순 계산으로 16,666회를 완충할 때 나오는 가격 차이와 같다는 겁니다. 즉 하루에 한 번 제로 투 풀을 찍는다 하더라도 45.6년 동안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꽉 채우는 것이 매일마다 가능하다는 거죠. 정비비 같은 경우도 부품값도 그렇고 여러모로 LPI 모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L 디젤을 사지 말아라가 아닌 기존 장착된 차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이슈들이 이렇게 나왔고 사업소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집 다음으로 비싼 소비재인 차를 구매하는데 확고하게 195만원을 더 주고 4륜을 장착할 거야. 근데 연비를 따져야 해. 그리고 오토스탑 앵고가 있어야 하고 애프터블로어도 되어야 해. 이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디젤 모델을 사셔야겠죠. 카고 모델 같은 경우도 아예 캠핑카로의 개조가 아니라면은 온로드 생활권이라면은 좀 자주 충전하고 시내 연비가 울고 싶지만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타다 보면은 10년 동안 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이미 2030년 서울 시내 내에서는 경유차의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강제 실행하기 힘들고 차를 바꾸는 지원금 정책 같은 게 있을 테지만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때 자주 충전하는 것과 충전소가 경유보다 적게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LPG 모델에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댓글로도 그렇고 이메일로도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다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미 많이들 캠핑카 용도로 11인승을 생각을 하고 있죠. 우선 그 이유가 11인승과 9인승은 시트 배열이 1열부터 순서대로 11인승 3323 이런 순서도를 갖고 있고요. 9인승이 라운지 모델은 2223, 투어러는 333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운지 모델은 9인승 시작가가 3,610만원이고요. 투어러는 모던 트림 9인승이 3,084만원이에요. 라운지 모델 9인승의 장점이 2열이 역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점, 솔직히 이게 과거 RV 차량에도 있던 건데 마치 신기능처럼 그러니까 좀 아쉽죠? 진짜 별거 아닌데 어쨌든 가운데 통로처럼 뚫려 있는 곳에 긴 협탁을 놔둬서 이동 중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차박시 폴딩하는 게 가운데가 비어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거나 하는 것, 그리고 어차피 매트는 필수로 깔아야 하는데 협탁을 놓은 채로 잠재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운지 9인승 모델도 메리트가 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라운지 모델과 투어러의 모델의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약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그 차익으로 저 같으면은 투어러 모델을 사서 개조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투어러 기준 11인승과 9인승의 차박의 용이성 차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버스 전용차로의 운행도 11인승에서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기에 법규를 어기고 다닐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결론은 9인승이 낫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11인승 같은 경우 짐칸의 공간이 4열 시트의 상단부는 거의 32mm 밖에 안 나오고 하단부가 260mm 밖에 나오지가 않죠. 반면 9인승은 별도의 짐칸 공간이 상단부가 682mm, 하단부가 910mm를 제공하고도 2열과 3열의 거주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11인승 같은 경우 4열을 접고 2, 3열의 거주성을 높이거나 하더라도 문제는 짐이죠. 캠핑을 가는데 만약 자녀 2명이 있어도 진짜 SUV 소렌토나 산타페 차에 꽉 차게 되죠. 마트에서 장까지 보면은 레그룸까지 짐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9인승 같은 경우 별도의 짐칸을 넓게 제공하면서 2, 3열 거주성 또한 보장이 되기에 좋은 이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11인승이 러기지 안으로 4열을 넣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뚫린 부분을 메꾸는 것보다는 짐칸에 네스트박스 같은 것을 넣고 편하게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거죠.
네스트박스 안에 짐들을 흔들리지 않게 넣어두고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고요. 무엇보다 차박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보다 이동의 시간의 거주성이 더 길기에 저는 9인승 투어러 모델이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진상으로 보면은 11인승의 풀 폴딩 시 길이 2038mm, 높이가 857mm를 마크하고 9인승은 2, 3열 폴딩 시 시트의 길이가 1447mm, 높이가 864mm, 트렁크 길이 1030mm로 총 2477mm, 높이가 864mm를 마크합니다. 높이 부분에서도 9인승이 더 유리하죠. 그리고 네스박스를 뒤에 놓고 차박을 한다고 했을 때 2477mm나 되는 길이감은 정말 엄청나죠. 이 3열 시트에 메꿔야 할 공간이 970mm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딱 저 높이에 맞는 다용도 네스트박스 용품들이 나오기에 솔직히 그것을 설치한 후에 테이블처럼 바로 펼쳐서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 간단한 짐만 싣고 다녀서 원카로 다용도로 활용하거나 포레스트 같은 캠핑카는 너무 비싸고 헤비하니 간단한 커스텀 구조 변경을 원하는 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카고 5인승으로 가고 나머지 공간에 커스터마를 통한 개조를 하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리어 서스도 판스프링으로 힘있게 받쳐주기도 하고요. 다만 어차피 카고 모델을 개조해서 사용할 거면 그냥 스타렉스 중고 카고 모델을 좀 싸게 구매해서 짐칸에 아예 캠핑카로 만들어버리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옵션 부분은 차체가 이미 높고 저 같은 경우 스타리아를 가지고 디젤에 4륜 옵션을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SUV가 갈 수 있는 오프로드까지 가는 것은 차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뒤 차체가 부분 프레임 방식이라 비포장 도로까지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5만원을 들여서 4륜을 장착하는 것보다 저는 모던 9인승 플러스 듀얼 선루프 90만원 플러스 멀티미디어 내비 2 옵션 200만원, 컴포트 70만원, 테크2 옵션 125만원, 이 정도 선택이 개인적으로는 올라운드 가성비로 가장 낫지 않을까 하고요. 가격은 3,569만원을 마크합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모델에 3,661만원보다 더 많은 옵션을 드리면서도 낮은 금액을 마크하죠. 무엇보다 9인승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게 과속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가족을 태우고 가는데 과속은 보통 하지 않죠. 하지만 할 상황이 발생되거나 속도를 올려서 추월을 할 상황이 발생 시 11인승에 110km 속도 제한이 걸림돌이 되기에 이게 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말이 나와서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카니발과 같은 유니바디 프레임을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요, 다릅니다. 스타리아는 카니발과 다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나온 차기에 상용 모델의 특성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카니발과 다르게 4륜 구동의 장착 및 화물용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판스프링만 사용한다고 해서 상용 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 강성이 더 확보되어야 하고요. 하체를 보면은 사각형의 섹션 프레임, 빌트인 프레임 바디를 적용한 것이 보이죠. 모노코크 즉 유니바디지만 프레임 바디처럼 프레임을 얹어서 보다 더 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기존 스타렉스는 같은 빌트인 프레임이지만 바디용 프레임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을 제공했으나 스타리아는 부분 강성의 확보를 위한 카니발의 모노코크 바디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이라는 점 참고 바라고요. 그래도 카니발과 껍데기 및 상용차에 대한 서스펜션 구조만 달리한 게 아닌 다른 구조를 적용했고 카니발의 미니밴 시장보다 더 다른 방식의 새로운 퓨전 방식의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 현대차가 시도하고 있는 생활 방식에 밀접한 차를 만드는 것, 그리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전동화에 힘쓰는 시기에 잘 팔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차박 좋죠. 좋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보통 가족들과 생활하고 좀 크면 차박을 할 수가 없고 잘 따라가려 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SUV가 되었든 RV가 되었든 MPV가 되었든 전기차가 되었든 가족들을 안전히 이동시키고 무사히 다녀오게 하는 임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탈이 없어야 하죠. 특히 내연기관에서는 엔진과 미션,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유례 없이 신차를 내놓으면 기록을 갱신하는, 특히 이런 상용과 미니밴을 겸용한 스타리아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열기가 있기까지 많은 보이지 않은 마케팅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 또한 사측이 잘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동안 사주고 믿었기에 현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현대기아는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및 컨텐츠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날씨 코로나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